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머릿속 도마뱀 길들이기입니다. 단카츠 지음, 허형은 옮김, 책스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웨덴의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서 2017년에는 스웨덴의 심리학자상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재미있는 그림 32점과 함께 불안과 걱정에 늘 휘둘리는 우리의 뇌를 길들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이 우리에게 현실을 더 생생히 전해주고 말로 묘사하기보다 시각적으로 떠올려보는 행위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유 표현에 그것을 설명하는 그림까지 곁들이면 두 개의 강력한 학습 도구를 가지는 셈이라고 합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당신 뇌 속에 도마뱀이 산다. 2장 오늘도 삶에서 도망치고만 당신에게. 3장 방법이 안 먹힐 때 쓰는 방법이 있다. 4장 생각의 함정에 빠진 당신을 구하라. 5장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6장 뇌는 단순하고 인생은 복잡하다 입니다. 그중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당신 뇌 속에 도마뱀이 산다. 내 머릿속 도마뱀은 우리 두뇌 가장 안쪽에 편도체가 내장된 도마뱀 뇌라고 불리는 원초적인 기관을 상징하는 말이다. 저자가 심리치료사 인턴십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겪는 환자를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한 기초이론과 뇌 기능을 떠듬거리며 설명해 주었는데 환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알기 쉬운 그림치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 문법책이나 수학책보다 만화책 읽느라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 덕을 마침내 본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파충류뇌나 편도체에 대한 설명을 멈추고 흰 종이에 인간의 머리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머리통 안에 조그만 도마뱀을 그려 넣었는데 워낙 미술적 재능이 없어서 아주 못 봐주게 생긴 도마뱀이 탄생했다. 나는 그 찌그러진 도마뱀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파충류뇌라고 하는 요 기관이 좌우하는데요. 이놈 지능이 딱 도마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에 질리는 순간은 이 멍청한 도마뱀 녀석이 우리 뇌를 장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겁을 잔뜩 먹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 못해요.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 일단 겁에 질렸다 하면 IQ가 한 자리인 도마뱀의 통제를 받거든요. 과연 도마뱀한테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환자가 고개를 저었다. 못하지요. 맞습니다.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사고 수준이 지극히 단순한 짐승과 대화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짐승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직접 버스를 타고 멀리 가봐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건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자분 머릿속의 도마뱀 녀석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환자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럼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마뱀이 뇌를 장악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럼 이제 그 도마뱀만 재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예, 바로 그거예요. 한 주가 지나자 치료는 녹슨 바퀴에 기름칠한 듯 순조롭게 흘러갔다. 먼저 우리는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엘리베이터 공포증을 직시하는 방법으로 환자가 혹은 그녀의 멍청한 도마뱀이
그 정도 수준은 끄트니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그녀가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에 도전했다. 간간히 환자가 공포에 질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냉정한 말투로 지금 동화뱀 녀석이 겁을 집어먹은 모양이라고 중얼거리고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10주를 보낸 후 우리는 치료를 종료했다. 치료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전부 이룬 뒤였다. 다음은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틈만 나면 도망치고 싶은 뇌 길들이는 그림. 벼랑 끝 줄다리기에서 필승하는 법. 문제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과 싸우려 드는 것이다. 상담 심리사를 찾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극도의 불안 때문이다. 그런데 불안을 느끼는 주 원인은 불안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다. 불안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니다. 원래는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자연이 짜놓은 장치에 가깝다. 그런데 불안은 자동적 반응이라서 막을 수가 없다. 위험과 마주한 순간 스위치가 켜진다. 그렇게 불안감이 발동했을 때는 아무리 누르려고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다.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 안타깝게도 대개는 불안을 없애려고만 한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불안감과 싸우기를 멈추면 문제는 훨씬 줄어든다. 쓸데없는 줄다리기를 멈춰라. 지금 잡고 있는 그 줄을 놓기만 하면 된다. 겁쟁이지만 다이빙 선수. 딱 좋은 순간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이 페이지에서는 다이빙대 위에서 고민하고 서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딱 좋은 순간에 다이빙 할 거야. 살다 보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수없이 닥친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한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적당한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때가 되면 하겠다며. 문제는 적당한 때가 왔다는 느낌을 마냥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다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이빙대에 서서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건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상황과 유사하다. 물에 뛰어들어도 위험하지 않을 걸 아는데도 계속 멀뚱히 서서 적당한 순간이 왔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대부분은 끝까지 의심을 못 버린 채로 결국 뛰어든다. 재미있는 건 물에 뛰어든 뒤에야 그리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최악의 공포가 잦아든다. 다음번에 다시 다이빙대에 설 때가 오면 뛰어들 용기를 걸어 모으는 게 이전만큼 어렵지 않다. 이는 상담심리치료의 기본 원리를 보여준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알면서도 적당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이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도 많다. 흔한 오해가 상담치료란 내담자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먼저 두려워하기를 멈춰야 하며 그런 뒤에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지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반대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동안 느껴온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중요히 여기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적당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 무작정 해보라. 뭐든 일단 해봐야만 그 일에 대해 그동안 가져온 생각을 바꿀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준 셈이다. 그리고 다음은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망치가 안 듣는다고 큰 망치를 쓰면 듣나. 안 통하는 전략을 전보다 더 열심히 쓰려는 당신에게. 어떤 행동이 효과가 있을 때 그 행동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학습 원리다. 효과가 없는 행동은 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일종의 행동 진화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계속 유지되는 행동은 주어진 과제에 가장 적합했던 행동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매번 효과가 있었던 행동이 더는 통하지 않을 때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심리학에서 소거격발이라고 하는 현상이다. 한때 잘 먹혔던 그 행동의 강도나 빈도수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혼을 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언성을 높여 더 심하게 꾸짖는다. 채널을 바꾸려고 TV 리모컨을 눌렀는데 채널이 바뀌지 않으면 리모컨 버튼을 더 여러 번 더 세게 누른다. 그렇게 똑같은 해결법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수차례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체념하고 포기한다. 그럴 때면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쨌거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 말이다. 문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점점 더 강도만 높여가며 시도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인생이 좀처럼 안 풀려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기분이 든다면 혹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더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정말로 다른 방법을 써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필요한 건 몇 배의 노력이 아닌지도 모른다. 진정 필요한 건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와 맞닥뜨리면 보통 이렇게 말한다. 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아마 그 말도 맞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문제거리를 던져주면 자신이 사용법을 익히 아는 이미 익숙한 전략만 쓰려 한다는 것이다. 여태껏 써온 방법이 안 먹히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때가 바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세상 만사 다 체념하거나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생의 난관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건 새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우선 늘 써오던 것과는 다른 도구를 찾아낸 다음 그 도구의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도구를 바꿀 때가 되었나? 혹시 구덩이에서 벗어나겠다며 들고 있던 삽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은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초가 시드는 게 화초의 잘못인가? 이 페이지에는 시든 화분을 바라보면서 빨리 자라지 못해 하면서 다그치고 있는 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모든 것은 양질의 토양이 있어야 잘 자란다.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대개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주위에 엄청나게 잘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독 잘나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은 그가 타고난 자질들 덕분이라고 덜컥 믿으려는 심리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치부하는 사고다. 여기서 쉽게 간과하게 되는 점은 인간의 행태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화초가 꽃을 활짝 피우려면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 화초가 시드는 것은 화초가 스스로 힘을 내지 않아서도 아니고 화초가 나쁜 태도를 보여서도 아니다. 주인이 물을 잘 안 줘서 아니면 화분의 흙이 형편없어서 시드는 것이다. 사람도 자신을 둘러싼 세계나 상황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다. 양육자가 아이에게 기대와 칭찬을 적절히 섞어 대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회사가 보람 있는 업무와 직원을 배려하는 작업 환경,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직원은 점점 기운을 잃어간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도 성장을 촉진해줄 좋은 토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둘 중 한 사람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영 마뜩잖아 보일 때 이 점을 상기하라. 우리 모두 양질의 토양이 있어야 쑥쑥 자랄 수 있다. 반복되는 괴로운 생각의 패턴을 끊기 위해서는 왜 그랬을까 보다는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어째서 라고 묻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경험해봐야 이해할 수 있고 다이빙 선수처럼 일단 삶에 뛰어든다는 자세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둘 다 실컷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딱 알맞은 마음가짐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단 저질러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무작정 시작하면 기분이 나아질 확률도 수직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